과학혁명의 구조 토머스 S. 쿤 5. 패러다임의 우선성 규칙, 패러다임, 그리고 정상과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용된 규칙이라고 앞의 장에서 표현했던 공략의 특수한 위치를 과학사학자들이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우선 고려해보자. 한 시대의 전문 분야를 역사적으로 면밀히 고찰해보면 다양한 이론들의 개념적, 관찰적, 그리고 도구적 응용에서 이 이론이 준표전적인 형태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재, 강의와 실험 실습에 구현된 과학자 공동체의 패러다임들이다. 그것들을 고찰하고 습득한 뒤에 과학활동에 임함으로써 해당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배우게 된다. 물론 과학사 학자들은 추가적으로 그 정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과학의 성취들로 채워진 모호한 부분을 발견하겠지만 해결된 문제들과 테크닉들은 보통 명백하다. 경우에 따라서 모호하기도 하지만 성숙된 과학자 공동체의 패러다임은 비교적 수월하게 판명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된 패러다임을 판명하는 것이 곧 공유된 규칙을 판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간 다른 종류의 두 번째 단계를 필요로 한다. 이런 단계를 밟을 때 과학사학자는 과학자 공동체의 패러다임끼리도 서로 비교해야 하며 패러다임을 당대 연구 보고서들과도 비교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의 목적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일반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분리 가능한 어떠한 요소들을 추상하여 그들 연구의 규칙으로서 전개시켰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정한 과학 전통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분석해 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런 종류의 수용된 원리들과 규칙들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앞의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적어도 부분적인 성공을 거의 거두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그의 경험이 나 자신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면 그는 규칙을 탐색하는 일이 패러다임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덜 만족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도입한 일반화의 어떤 부분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예제로 제시되었던 것을 비롯한 또 다른 일반화는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혹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일반화들은 그가 연구하는 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에 의해서 거의 틀림없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전통의 일관성을 규칙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해당되는 분야에서의 공통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어느 주어진 정상 연구의 전통을 이룰 자격이 있는 규칙들의 본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항상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좌절로 귀결될 뿐이다. 그러나 그런 좌절을 깨달음으로써 그 좌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과학자들은 뉴턴, 라부아지에, 맥스웰 또는 아인슈타인 같은 이들이 한 무리의 굉장한 문제들에 대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보이는 해답을 얻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그런 해답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추상적 특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의 충분한 해석이나 합리화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런 것을 얻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패러다임의 수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의를 볼 수 있다. 표준 해석이나 규칙으로 어떻게 환원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없이도 패러다임은 연구를 이끌 수 있다. 정상과학은
부분적으로 패러다임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흔히 규칙과 가정의 정식화에 도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이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하나의 패러다임의 존재는 어느 완벽한 규칙의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 명백하게도 이러한 진술들의 1차 효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규칙들의 본체가 없이 과학자를 특정한 정상과학의 전통에 묶어놓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패러다임을 직접 점검함이라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은 크게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전개된 바 있다. 그 내용은 보다 기본적이고 보다 친숙한 것이므로 그의 논거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의자니, 잎이니, 게임이니 하는 말들을 애매하지 않게 그리고 논쟁거리가 되지 않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런 물음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대체로 우리는 의식적이든 또는 직관적이든 간에 의자나 잎이나 게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대답해왔다. 말하자면 오직 게임들만이 공통으로 지니는 어떤 속성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세계의 유형이 주어진 경우라면 그런 공통의 특성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지었다. 다수의 게임이나 의자나 나무짚에 공유되는 어떤 속성들을 논의하는 것은 그의 상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익히는 데에 종종 도움이 되지만 이런 유형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되고 거기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일련의 특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보는 새로운 활동이 이미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배웠던 많은 활동과 비슷한 가족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어떤 활동을 보고 게임이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왜냐하면 요컨대 비트겐슈타인에게 게임, 의자, 잎은 자연적 일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각각의 일가는 서로 포개지고 교차되는 유사성이 얽히면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망의 존재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상응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 붙인 일가들 모두가 쪼개지고 포개지고 점진적으로 서로 병합되는 한에서만 혹은 다른 말로 해서 자연적 일가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만 우리가 대상의 확인과 명명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일가 이름 각각에 상응하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단일한 정상과학의 전통 내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연구 문제와 테크닉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의 특성을 부여하고 과학자들을 붙잡아두는 뚜렷하거나 온전히 찾아낼 수 있는 일련의 규칙과 가정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유사성과 모형화를 통해서 과학체제의 이런저런 부분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체제란 과학자 공동체가 이미 그 확립된 업적 중 하나로 인정한 것을 가리킨다. 과학자들은 교육을 통해서나 문헌을 계속 접함으로써 터득하게 되는 모델부터 연구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러한 모델들이 공동체의 패러다임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군의 완벽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참여하는 연구 전통에서 드러나는 일관성도 더 많은 역사적,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일군의 내재적인 규칙과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과학자들이 보통 무엇이 특정 문제나 풀이를 정당화시키는가를 묻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물음이나 답변 모두가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패러다임들은 그것들로부터 이론의 여지 없이 추상화될 수 있는 일군의 연구 규칙보다도 더 우선적이며 더 구속력 있고 더 완전하다. 이제까지의 관점은 전적으로 이론적이었는데 이것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발견될 수 있는 규칙들의 개입이 없어도 정상과학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실제로 패러다임이 그런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그 명백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상당히 완벽하게 논의된 첫 번째 이유는 특정한 정상과학 전통을 주도해온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극히 힘들다는 점이다. 이런 난점은 철학자가 모든 게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당면하는 어려움과 거의 똑같다. 두 번째 이유는 과학 교육의 성격에 그 뿌리가 있는데 사실상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미 분명히 밝혀졌듯이 과학자들은 개념, 법칙, 이론을 결코 추상적인 형태로 바꾸지 않는다. 그것들을 자체로서 배우지도 않는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적인 도구들을 당초부터 역사적이고 교육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장치로서 접하게 되는데 이런 장치에는 항상 이러한 지적인 도구들이 이것들의 응용과 함께 주어진다. 새로운 이론은 언제나 자연 현상의 특정한 영역에서의 응용과 더불어 발표된다. 그런 응용들이 없었다면 수용할 만한 후보 이론조차 없었을 것이다. 일단 수용된 뒤에는 같거나 다른 응용들이 이론과 함께 교과서에 실리고 미래의 과학자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신들의 본업에 대해서 배운다. 그것들은 단순히 이론을 치장하거나 각주에 기록되는 증거로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의 이론을 깨우치는 과정은 응용 연구에 의존하며 여기에는 연필과 종이나 실험실의 도구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테면 같은 용어의 의미를 깨우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를테면 뉴턴의 역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힘, 질량, 공간, 그리고 시간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깨우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대개 그는 개념을 문제풀이에 응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지 교재에 실린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되는 정의들로부터 터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계산이나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과정은 전문화의 전수 과정을 통틀어 지속된다. 학생이 대학 신입생 과정부터 박사 논문 과정까지 밟아감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은 점점 복잡해지며 전례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도 생긴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그 뒤에 따르는 독자적인 과학자의 생애에서 정규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루어진 성취의 근거에서 비슷하게 계속 모델화된다. 우리는 그 경로에 어디에선가 과학자가 스스로 그 게임의 규칙들을 직관적으로 추상해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어야 할 만한 다른 이유는 거의 없다. 많은 과학자들은 진행되는 구체적 연구 주제의 토대를 이루는 특정한 개별 가설에 대해서는 쉽게 잘 논의하지만 그들 분야의 확립된 기반이나 그 분야의 정당한 문제와 방법을 특정짓는 점에서는 비전문가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과학자들이 그런 추상적 개념화를 터득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주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게임의 가설적인 규칙들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다. 과학교육의 이러한 결과들은 패러다임이 추상화된 규칙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직접적인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연구를 인도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를 제공한다. 관련되는 과학자 공동체가 이미 성취된 특정 문제 풀이를 의문 없이 수용하는 한에서 정상 과학은 규칙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이나 모형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규칙들이 중요해질 것이며 규칙들에 대한 특유의 무관심은 사라질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바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특히 전 패러다임 시대는 을의 정당한 방법, 문제와 문제풀이의 표준에 대한 빈번하고 심각한 논쟁으로 특정지어지는데 이 시기에 이것들은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학파를 정의하는 구실을 한다. 우리는 이미 광학과 전기학의 그러한 논쟁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논쟁은 17세기 화학과 19세기 초엽 지질학의 발달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구나 그와 같은 논쟁들은 어느 패러다임이 출현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상과학의 시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 즉 패러다임이 공격을 받고 바뀌게 되는 시기에 바로 직전과 그 과정에서는 이런 논쟁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곤 한다. 뉴턴 역학으로부터 양자역학으로의 여행은 물리학의 성격과 규범에 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더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통계역학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논쟁이 빚어졌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한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갈릴레오 역학과 뉴턴 역학에 동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데카르트주의자들 그리고 라이프니치 학파와의 사이에 과학에 적합한 기준에 관해서 특히 유명한 일련의 논쟁을 유발했다. 과학자들이 그들 분야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규칙을 찾아내는 일이 평상시에는 없었던 기능을 맡게 된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지탱되는 동안에는 합리화에 대한 동의가 없이도 혹은 합리화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도 패러다임은 기능을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 공유된 규칙과 가정에 우선하는 지위를 차지하는 네 번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장의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이 책의 서두에서는 대규모 혁명들뿐 아니라 소폭적인 혁명도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떤 학생들은 세분화된 전공 분야의 구성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그룹에게는 새롭고 예기치 않은 현상의 발견조차도 혁명적이 될 것임을 제시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혁명을 발췌하여 소개할 것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만일 정상과학이 그렇게 경직된 것이라면 그리고 과학자 공동체가 앞의 논의에서 암시된 것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얽힌 것이라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소규모의 하부 집단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정상과학이 단일 일체의 통합적인 활동으로서 모든 패러다임과 운명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패러다임들의 어느 하나와도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그런 일이 매우 드물거나 전혀 없다.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개관하면 오히려 과학은 그 다양한 부분들 가운데서 거의 일관성이 없고 상당히 줏대 없는 구조를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흔히 보이는 관찰과 모순될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규칙 대신에 패러다임을 대치하는 것은 과학 분야와 세부 전공의 다양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이다. 명시적 규칙들이 존재할 때에는 매우 광범위한 과학자 집단의 공통적인 것이 상례이지만 패러다임은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천문학과 식물 분류학처럼 크게 동떨어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책들에서 설명된 다른 업적을 접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같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동일한 책들과 업적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전공의 세분화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패러다임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신뢰로서 모든 물리과학자들로 구성된 방대하고 다양한 과학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 요즘 그런 그룹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예컨대 양자역학의 법칙들을 배우며 그들 대부분은 연구라든지 강의의 어느 시기에 이르러 이 규칙들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이 법칙들의 동일한 응용을 배우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양자역학의 실행에서의 변화에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전공의 세분화에 이르는 길에서 일부 물리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만 접하게 된다. 다른 학자들은 그 원리들을 과학 분야의 패러다임에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하게 되며 또 다른 학자들은 고체 물리학의 응용에 관해서는 연구한다. 양자역학이 과학자들 각각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는 그가 무슨 과목을 택했는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가, 어떤 문헌을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양자역학 법칙 하나의 변화는 이들 그룹 모두에게 혁명적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이런저런 패러다임의 응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특정 세 분야의 구성원들에게만 혁명적인 것이 된다. 나머지 전문 분야들 그리고 여타의 물리학,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는 전혀 혁명일 필요가 없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양자역학은 다수의 과학 그룹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이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패러다임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같은 폭을 가지지 않으면서 중첩되는 정상과학의 여러 전통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들 전통의 어느 하나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다른 것에까지 반드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공 세분화의 영향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요점을 더 보강시켜 줄 것이다. 한 연구자가 과학자들은 원자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특출한 물리학자와 유명한 화학자에게 헬륨의 단일 원자는 분자인가 아닌가를 물었다. 양쪽 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으나 그들의 답변은 같지 않았다. 화학자에게 헬륨 원자는 하나의 분자였는데 그 이유는 기체의 운동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분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일 물리학자에게 헬륨 원자는 분자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분자 스펙트럼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동일한 입자에 관해서 대답했으나 자신들 특유의 연구 훈련과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 문제풀이에서의 그들의 경험은 분자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경험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경우 그 경험들은 두 전문가에게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형의 패러다임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을 빚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